사람들은 제게 성공한 인생이라 말했습니다. 전쟁 직후 잿더미 위에서 흙수저로 태어나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제법 큰 식품 회사를 일궈냈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신문에도 몇 번 났고 상도 몇 번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억척스러움과 운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화려한 상패와 번듯한 사옥 뒤에 가려진 제 진짜 삶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작이 바로 제 배 아파 낳은 두 자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로 제가 한때 세상의 전부라 여겼던 아이들의 손에 의해 생지옥과도 같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평생의 재산을 탐낸 자식들의 손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늙은 어미의 기록이자 그 차가운 철창 안에서 시작된 제 인생 마지막 전쟁에 대한 처절한 고백입니다. 제 남편 진성 씨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 먼지나는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시절 매일같이 제 가게에 들러 묵묵히 채소를 팔아주던 총각이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던 저를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 아껴주었고 제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거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화영 씨, 당신 손은 그냥 채소 파는 손이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손이지. 당신이 끓여준 그 시래기국 한 그릇에 내 고된 하루가 다 녹아내렸어. 우리 함께 해봅시다. 당신은 음식을 만들고 나는 그것을 나르겠소.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장 구석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남편의 이름을 딴 진성식당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은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사골과 잡뼈를 떼어왔고 저는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밤새도록 핏물을 빼고 불순물을 걷어내고 또 걷어냈습니다. 뽀얀 국물이 정직하게 우러나올 때까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옆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뚝배기를 닫고 식당 바닥을 쓸고 그리고는 지쳐 잠든 제 어깨에 낡은 담요 한 장을 덮어주곤 했죠. 손톱 밑에는 늘 검은 때가 꼈고 온몸에서는 눅눅한 땀 냄새와 뼈다귀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저희 국밥을 먹고 잘 먹었습니다. 라며 허리를 펴고 나가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 어떤 비싼 음식보다 그 어떤 좋은 옷보다 저희를 배부르게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사치스러운 옷이나 좋은 차보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웃으며 월급 봉투를 받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일하던 한 총각이 저희가 보태준 전세금으로 장가를 가던 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영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지. 우리처럼 가진 것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 때문에 서러운 일은 겪지 않게 해주는 것.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는 단 하나의 꿈, 단 하나의 약속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처럼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 배움의 기회를 놓쳐야 했던 한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중에 우리가 더 늙고 힘이 없어지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갑시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남편은 달고 다른 주파나를 튕기며 입버릇처럼 말했고, 저는 뜨거운 김이 서린 가마솥 앞에서 그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사이 저희에게도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희망이자 저희가 고된 노동을 견디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 매달려 있는 동안 아이들은 비싼 과외 선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와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칠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딸아이의 학예회 날 저는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끝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우리 딸 오늘 잘했어? 라고 묻는 제게 딸은 엄마는 내 엄마야 아니면 식당 주인이야? 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서운함이, 그 결핍이 훗날 아이들의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괴물을 키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던 날 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약속했습니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기계음 속에서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제게 말했습니다. 화영아, 우리 약속 잊지 마. 당신 혼자 힘들겠지만 꼭 지켜주시오. 저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평생의 꿈, 내가 꼭 이룰게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이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더 좋은 세상으로 돌려놓고 당신 곁으로 갈게요. 그 약속은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제게 남겨진 삶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후로 10년 저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딴 진성화영 장학재단을 설립할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법률가와 세무사를 만나고 재단의 정관을 만들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이사회를 꾸리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법적 절차와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아들,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미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제가 사준 도시의 좋은 아파트와 고급 차를 아무렇지 않게 누리며 살고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는지 이해해 주리라 어리석게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색한 안부 인사가 오가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너희에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너희 아버지와 나의 평생의 약속이었지. 엄마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너희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약간의 생활비 정도만 남겨줄 생각이다. 나머지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위해 쓰일 게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심지어는 자랑스러워해 주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지막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적이 흘렀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회사의 사업 보고를 듣는 듯한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평생 아버지랑 피땀 흘려번 돈을 왜 생판 남 좋은 일에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돈은 당연히 저희가, 장남인 제가 물려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딸이 곧바로 날카롭게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노골적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게 다 엄마 아빠만의 돈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식당 일 돕느라 친구들이랑 놀러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이제 와서 사회환원이라니, 이건 명백한 유산 상속 포기 강요예요. 저희는 절대 동의 못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식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 유지를 받들려는 마음 대신 당연히 제 것이라 믿었던 거대한 재산을 눈앞에서 빼앗기게 된 것에 대한 탐욕과 이기적인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처참한 싸움으로 끝났고 저는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저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날 제 평생의 신념과 사랑이 담긴 결정을 밝혔던 그날 밤 이후 저희 집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며칠 동안 그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의 탐욕을 부끄러워하고 어미의 진심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한 가닥의 어리석은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거실,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끊기자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무덤 속에서 제가 낳고 기른 두 아이의 마음 속에 괴물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밤마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제가 틀린 걸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약속이라도 한 듯 아들과 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와 값비싼 영양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지난번에 그 날카로운 분노 대신 어색하고 불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재산인데 마치 제 것인 양 함부로 말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딸이 곧바로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어. 엄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우리 욕심만 차리려고 했나 봐. 엄마의 결정, 이제는 존중할게. 그러니까 제발 화 풀어. 응?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자식들이지만 저는 그들의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는 장사꾼과 숫자로 거짓을 말하는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며 살아온 제 감각이 저들의 사과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진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미의 마음이란 참으로 어리석어서 자식의 거짓 눈물 앞에서는 모든 경계심이 무너져 내리는 법인가 봅니다. 저는 결국 아이들의 손을 맞잡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너희가 어미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구나. 엄마도 미안하다. 너희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제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그들의 아이들, 즉, 제 손주들의 재롱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풍경에 안도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어리석게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제 자식들이 꾸민 치밀하고 잔인한 연극의 이막이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효녀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찾아와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제 몸과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그들의 독약이 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엄마 기력 없으실까봐 특별히 지어온 보약이에요. 라며 정체불명의 탕약을 제게 건넸습니다. 짙은 갈색의 액체에서는 역한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인상을 찌푸리자 딸은 금세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비싸고 귀한 거야. 엄마 건강 생각해서 내가 큰맘 먹고 지은 건데 제발 나봐서라도 딱 한 잔만 마셔줘. 응? 자식의 그 애달픈 표정 앞에서 거절할 수 있는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코를 막고 그 쓴 약을 들이켰습니다. 그 약을 마시고 난 날부터였습니다.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온 것이 아침에는 정신이 맑다가도 점심시간만 지나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고 소파에 앉아 깜빡 잠이 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단련된 제 몸이 갑자기 이렇게 무기력해진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탓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들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 제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 이야기 책으로 내려고요. 어머니의 위대한 삶을 기록하고 싶어서요. 라며 제 모든 것을 휴대폰 영상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효심이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제가 텃밭을 가꾸는 모습, 요리를 하는 모습 같은 평범한 일상보다 유독 제가 혼잣말을 하거나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닦으며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네요.
아이들이 이제야 철이 들려나 봐요.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지요? 그때 아들이 어느새 제 뒤에 다가와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리우신가 보다 라며 안타까운 척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길한 느낌을 외면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설마 무슨 다른 뜻이 있겠어. 가장 악랄했던 것은 그들이 제 정신을 교란시키고 저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점심때쯤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전부 제 앞으로 넘겨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뭐, 내가? 아니, 나는 오늘 너한테 전화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어머니 목소리였는데.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네요.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고 제가 둔 물건을 다른 곳에 숨겨놓고는 제가 잃어버렸다고 타박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가 아까 여기 뒀으면서 왜 그래? 정말 큰일이다, 큰일. 저는 점점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늙고 병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일까? 아이들의 그 걱정스러운 얼굴 뒤에 숨겨진 교활한 미소를 그때의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저를 격분시키고 그 모습만 잘라내어 분노 조절 장애의 증거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느 주말 저녁 아들과 딸은 굳은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회사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셨더군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건 우리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 고생했던 박 전무 명의로 잠시 해둔 것뿐이다. 세금 문제 때문에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상관이 왜 없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사람 아버지랑 내연 관계였죠? 엄마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주식까지 떼어준 거 아니에요.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제 남편에 대한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그게 무슨 망발이야.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당장 그 말 취소하지 못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 카메라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고함을 치는 제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서 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은 눈물로 제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어머니 건강이 너무 걱정돼요. 저희가 잘 아는 아주 용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냥 상담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이미 그들의 덫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 정신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그 진심 어린 걱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의 손에 이끌려 대학병원이라는 다음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딸은 어김없이 엄마 병원 가시기 전에 기운 내셔야죠. 라며 그 역한 탕약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약 기운 탓이었을까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머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신경정신과 박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앞에는 제 아이들이 지난 몇 달간 치밀하게 조작한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영상을 보고 서류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저는 멍한 머리로 간신히 대답했지만 제 대답은 횡설수설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이들은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교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저희는 돈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전의 건강한 어머니를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저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놈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꾸민 짓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박 교수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절규는 이미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환자의 발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제분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그리고 환자분의 현재 상태를 종합해 볼 때 망상과 인지 왜곡을 동반한 노인성 우울증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집중 치료를 위해 당분간 전문 시설에서의 보호 입원이 시급하다는 소견입니다. 그는 속았던 것입니다. 제 자식이라는 두 마리의 뱀이 꾸민 완벽한 연극에 당대 최고의 명이라는 그조차도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저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아침 딸아이가 건넨 탕약은 유독 더 쓰고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가시는 곳이 아주 경치 좋은 곳이래요. 공기도 맑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래요. 딸은 제 손을 잡으며 생긋 웃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었죠. 저는 그저 아이들이 마련한 효도 여행이겠거니 늙은 어미의 건강이 염려되어 좋은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는 것이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거짓 눈물과 꾸며낸 효심에 제 스스로가 마지막까지 기꺼이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차는 익숙한 도시의 길을 벗어나 낯선 국도를 한참이나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산과 들의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이유 모를 불안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딸이 준 약 기운 탓인지 솜에 물을 먹인 것처럼 무겁고 몽롱했습니다. 얘들아,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니? 점심 먹을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 아주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가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고, 그래서 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더 달려 차가 멈춘 곳은 제가 상상했던 풍경 좋은 요양원이나 고급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 쇠락한 국도변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고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주위로는 사람 키보다 높은 담벼락이 둘러쳐져 있었고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녹슨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마음 정신병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한꺼번에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발밑이 꺼지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효심, 정체불명의 탕약, 저를 찍어대던 카메라, 그리고 대학병원에서의 그 기묘했던 상담까지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제 아이들이 꾸민 끔찍한 음모의 전모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너희들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제가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던 순간 아들이 차의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평생 처음 보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 푹 쉬면서 치료받으세요. 재산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요.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둘이 차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 양팔을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쇠처럼 차갑고 단단한 그들의 소나기 힘에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나,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여보세요. 여기 사람 살려요. 내 자식들이 나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얘들아, 제발 엄마한테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다. 재산 그거 너희들 다 줄게. 전부 다 줄 테니 제발 엄마 좀 여기서 꺼내다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고 딸은 창문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을 바쳐 키운 제 자식들의 손에 의해 생지옥과도 같은 정신병원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저를 끌고 가는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하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옆에 굳게 닫힌 병실 문들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차갑고 어두운 어둠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를 담당하게 된 의사는 아들의 오랜 친구이자 이 모든 음모의 공모자인 김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인자한 의사의 가면을 쓴 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의학이 얼마나 좋은데요. 금방 예전의 건강한 모습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위선적인 미소 앞에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제게 알 수 없는 약들을 처방했고 간호사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저를 감시하며 그 약을 억지로 먹였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은 다시 몽롱해졌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전화와 면회는 환자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김 원장의 지시 아래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창살이 박힌 작은 창문,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복도, 그리고 영혼 없는 눈빛의 사람들.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존경받는 기업가 이화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망상과 과대망상에 시달리는 노인 환자, 보호자동의 입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하나의 관리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창살에 머리를 찍고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내 아이들의 손에 의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도 제 삶의 자부심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눅눅하고 차가운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를 순찰하던 간호사의 그림자가 제 병실 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사. 그렇다. 나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남들이 숨겨놓은 비리와 거짓을 파헤치는 것이 내 일이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감사가 되어야 한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제 자식들과 저 위선자 김 원장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반드시 제 손으로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갑고 푸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지옥의 한복판에서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삭막한 병실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살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고 제 마음 또한 한 점의 빛도 없이 캄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도 제 삶의 자부심도 저를 배신한 자식들의 손에 의해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이란 참으로 질긴 것인가 봅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오히려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자식들을 향한 증오이자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지난 25년간 제 몸에 피처럼 흐르던 서류 더미 속에서 단 하나의 거짓과 비리를 찾아내던 은행 감사팀장의 냉철한 감각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늙은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부실 채권을 마주한 현직 감사인이었습니다. 감사 대상은 저를 이곳에 가둔 제 자식들과 그들의 공모자 김 원장 그리고 이 한마음 정신병원이라는 거대한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임무는 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 독약과도 같은 약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간호사가 다가와 약이 담긴 작은 종이컵과 물을 내밀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굴욕감에 치를 떨며 억지로 삼켰겠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순순히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하며 혀 밑 깊숙한 곳에 약을 숨겼습니다. 간호사가 제 입안을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입을 벌려 보였고 간호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병실을 나가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뱉어낸 약을 변기물에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제 작은 첫 번째 승리이자 이 지옥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약에 취한 척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거나 힘없이 잠만 자는 무기력한 환자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밤이 되면 저는 이 병원이라는 거대한 비리 장부를 분석하는 냉철한 감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약을 끊자 머리를 짓누르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제 정신은 예전처럼 칼날같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병원 내부를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펜도 종이도 없는 감옥과도 같은 이곳에서 제 무기는 오직 제 눈과 귀, 그리고 제 머릿속에 각인된 기억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 대상은 급식 및 물류였습니다. 매일같이 배식되는 음식은 사람이 먹을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멀건 국에는 건더기 하나 없었고 반찬이라고는 시들어 빠진 김치와 정체 모를 나물무침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식품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눈앞의 식판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이상 나오는 돼지고기는 가장 값싼 뒷다리살 중에서도 최하급 품질이었고 그마저도 고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았습니다. 채소는 신선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헐값에 떼어오는 시들기 직전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 주파나를 튕겨 환자 1인당 책정된 식비를 계산하고 실제 제공되는 음식의 원가를 추산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액이 존재했습니다. 김 원장이 환자들의 식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 대상은 의료행위 및 약품 관리였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들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젊은 남자, 치매를 앓는 늙은 할머니, 알코올 중독인 중년 사내. 증상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에게 처방되는 약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값싼 향정신성 수면제나 안정제 계열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환자들을 잠재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통제하는 일종의 화학적 구속복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약품의 이름과 용량을 제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김 원장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불필요하고 값싼 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은 직원 관리 및 병원 운영이었습니다. 이 병원의 직원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김 원장에게 충성하며 환자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늙은 간호사들과 겁에 질린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젊은 간호사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선주였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듯한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맑은 눈을 가진 젊은 간호사였죠. 저는 그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침에 할머니가 춥다, 추워 라며 밤새 신음하자 다른 간호사들은 시끄럽다며 신경질을 냈지만 선주 씨는 몰래 자신의 겉옷을 가져와 할머니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젊은 환자가 밥을 먹지 않고 버티자
늙은 간호사는 그의 뺨을 때리며 윽박질렀지만 선주 씨는 나중에 몰래 빵과 우유를 가져와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과 정의감이라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 편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병원은 김 원장의 눈과 귀가 사방에 널려 있는 적진의 한복판이었으니까요. 저는 감사인의 본능으로 그 아이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선주 씨가 보는 앞에서 약 기운에 취한 척 비틀거리다 넘어졌습니다. 선주 씨는 깜짝 놀라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다른 간호사들처럼 저를 귀찮아하거나 윽박지르는 대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나지막이 그녀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주 씨, 내가 넘어진 게 아니야. 저들이 나를 넘어뜨린 거지. 제 의미심장한 말에 선주 씨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 병원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주 씨와 마주칠 때마다 짧지만 강렬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맑은 눈빛으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거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놓는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과 같은 편이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미묘한 신뢰가 쌓여갈 무렵 저는 마침내 제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다시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탐욕이 제 삶을 무너뜨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악행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투지를 깨운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하는 제 마지막 소명을 부여받은 감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과도 같은 병동 안에서 저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외부와 연결해줄 다리가, 제 손과 발이 되어줄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단 한 명의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간호사 박선주. 하지만 그 아이의 양심에만 기대기에는 제가 걸어야 할 판의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김 원장에게 이 사실을 고발이라도 한다면 저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인의 본능으로 그 아이를 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다른 환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식판을 들고 가다 평소 난폭하기로 유명했던 한 남자가 제게 일부러 발을 꺼는 신용을 했고 저는 그에 맞춰 크게 넘어졌습니다. 식판이 엎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순식간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늙은 간호사가 달려와 늘 그랬듯 제 탓을 하며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노인네가 조심성이 없어서 어서 일어나지 못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선주 간호사가 달려와 늙은 간호사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만하세요. 제가 봤어요. 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분이 먼저 발을 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늙은 간호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선주 씨는 굴하지 않고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소, 선주 씨. 당신의 그 용기 내가 잊지 않겠소. 그날 밤 선주 씨가 제 병실을 순찰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잠든 깊은 밤, 우리는 병실 구석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마주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환자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신분과 제 자식들이 꾸민 끔찍한 음모, 그리고 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들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주 씨, 나는 미치지 않았소. 나는 내 자식들의 탐욕의 희생자일 뿐이요. 그리고 저 김 원장은 그 탐욕에 기생하는 악마고,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이곳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주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힘없는 간호사일 뿐이에요. 제가 원장님을 어떻게... 아니, 당신은 힘이 없지 않아. 당신에게는 아직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깨끗한 양심이 있으니까. 그게 이 지옥에서 내가 발견한 유일한 희망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은 늙고 주름졌지만 그녀의 젊고 여린 손은 공포로 차갑게 떨고 있었습니다. 선주 씨, 나를 도와주시오.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내가 약속하겠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당신이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겠소. 그리고 당신같이 선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평생 당신의 후원자가 되어 주겠소. 나를, 그리고 이곳에 갇힌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한번 도와주시오. 선주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고 이 병원의 월급은 그녀의 가족에게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김 원장에게 밉보이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뇌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선택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선주 씨는 저를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타들어갔습니다. 내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꺾이는 것인가. 하지만 그날 밤 제 침대 머리맡에서 저는 작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선주 씨가 순찰을 돌다 아무도 모르게 제 손을 아주 잠깐 꽉 쥐었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아주 작은 연필 한 자루와 그녀가 약국에서 받아온 처방전의 뒷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진심이, 제 마지막 희망이 그 아이의 양심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와 선주 씨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쓴 마지막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쓴 편지. 존경하는 정인석 변호사, 내 오랜 친구에게. 나 이화영이라오. 부디 이 편지가 무사히 자네에게 닿기를 바라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자식들의 손에 의해 한마음 정신병원이라는 곳에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오. 긴 말할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말하겠소. 이것은 내 마지막 의뢰이자 내 평생의 우정을 건 간절한 부탁일세. 첫째, 상황을 알려주겠네. 나는 장남 이성민과 장녀 이수진에 의해 강제 입원 조치되었소. 주모자는 장남 이성민이며 이곳 한마음 정신병원의 원장 김태식과 거액의 금전적 거래가 있었음이 확실시되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나의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함이라네. 둘째, 자네가 확보해야 할 증거들이 있네. 우선 내 자택 거실과 서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해 주시오. 아마 지난 석 달간의 영상 속에 내 자식들이 내 음식에 약물을 타거나 나를 의도적으로 격분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오. 영상 저장 장치는 내 서재 비밀 금고 안에 있네. 비밀번호는 자네와 나 둘만이 아는 우리 법무법인의 첫 계약 날짜 6자리일세. 셋째, 조사가 필요한 인물과 기관이 있어. 한마음 정신병원 원장 김태식의 개인 재무 상태와 병원 운영 실태를 샅샅이 조사해 주시오. 그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내 아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소. 또한 이 병원은 환자 급식비를 횡령하고 불법 약물을 남용하며 후원금을 유용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니 내가 내부에서 파악한 이 정황들을 조사의 단서로 활용해 주시오. 마지막으로 법적 조치를 준비해 주게. 한 달 뒤에 입원적 합성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이오. 그날이 내가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네. 그 전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위원회 앞에서 저들의 위선과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야 하오. 정 변호사, 내 오랜 친구여. 자네의 날카로운 눈과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을 믿네. 부디 내 이 마지막 싸움을 도와주시게. 이화영 드림.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손톱만 한 크기의 글씨로 처방전 뒷면에 빼곡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주 씨에게 그 편지를 넘겨주는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받다 일부러 식판을 엎질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짜증을 내며 걸레를 가지러 간 사이 선주 씨가 저를 부축하는 척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제 손에 숨겨두었던 편지를 그녀의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스치는 그 찰나의 순간 저와 그녀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우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편지가 무사히 전달되었을까? 정 변호사는 내 말을 믿어주었을까? 선주 씨가 발각되지는 않았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옥 같은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 더욱더 환자 연기에 몰두했습니다. 멍한 눈으로 벽을 보고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김 원장과 아이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주 씨가 제 혈압을 재러 들어와 혈압계 수치를 읽어주는 척하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정 변호사님께 편지 무사히 전해졌어요. 지금 모든 게 계획대로. 그 한마디에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 아이의 짧은 속삭임은 칠흑 같던 제 감옥에 처음으로 비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뜨거운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외롭고 고독했던 싸움은 끝났고 이제 우리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살 방,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내 오랜 친구가, 그리고 이 차갑고 비정한 철창 안에서는 이 젊고 용감한 영혼이 저와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창살 사이로 올려다본 밤하늘은 제 평생 보았던 그 어떤 하늘보다도 맑았고 그 별빛은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동시에 가장 지독한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편지가 무사히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저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는 또 다른 형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 조바심이 제 심장을 졸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한 환자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김 원장과 늙은 간호사들의 의심을 사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시하는 눈초리 앞에서 저는 일부러 식판을 엎지르기도 하고 허공을 향해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제정신을 유지한 채 미친 사람을 연기하는 것은 정말이지 뼛속까지 갈아 넣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유일한 동지인 박선주 간호사와 은밀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번뜩이고 있었고 김 원장의 귀는 어디에나 열려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만의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선주 씨가 제 혈압을 잴 때 혈압계의 숫자를 크게 읽으면 외부 상황이 긍정적이라는 신호였고 작게 속삭이면 아직 진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침대 시트의 귀퉁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두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었고 네모 모양으로 접어두면 위험하니 오늘은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선주 씨가 제 혈압을 재며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숫자를 크게 외쳤습니다. 130에 80 정상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시트 귀퉁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두었습니다. 새벽 순찰 시간 제 병실을 확인하러 온 선주 씨는 제 신호를 보고 잠시 후 제 침대 밑으로 작은 종이 뭉치 하나를 밀어넣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정 변호사가 보낸 짧은 답신이었습니다. 친구여, 모든 것을 파악했네. 자네의 집 CCTV 영상은 확보했네. 자네의 자식들은 괴물이더군. 지금부터는 자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일세. 보름 뒤 이번 적합성심사위원회가 열릴 걸세. 그날이 결전의 날이네. 그때까지 부디 몸조심하게. 저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잘게 찢어 삼켜버렸습니다.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보름.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선주 씨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법률 조항들을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주 씨는 다른 환자의 가족이 넣어준 신문지 뭉치 사이에 법률 조항이 인쇄된 종이 몇 장을 몰래 끼워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그 법률 조항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보호의무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단어들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저는 심사위원회에서 제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제 아이들과 김 원장이 어떤 거짓말로 저를 공격할지, 그리고 저는 그에 맞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제 자신을 변호해야 할지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팩트와 논리 그리고 법률이라는 가장 차가운 칼날로 그들의 위선을 베어버릴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으며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감사팀장 시절의 그 어떤 때보다도 차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사가 열리는 곳은 병원 지하의 작은 강당이었습니다. 강당 안에는 정신과 의사, 법조인,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는 제 아들과 딸 그리고 김 원장이 피해자이자 보호자인 척 위선적인 가면을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고 먼저 제 아들과 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을 흘리며 거짓 연기를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부쩍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저희는 돈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걱정되어 딸의 연기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으셨고 갑자기 화를 내며 저희를 공격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김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인 척하며 온갖 어려운 의학 용어를 섞어가며 저에 대한 소견을 늘어놓았습니다. 환자 이화영님은 현재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을 동반한 심각한 인지 왜곡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전형적인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격리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거대한 그물이 저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증언대로 걸어나가
심사위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재산을 노린 제 자식들과 그들의 탐욕에 동조한 저 의사 사기꾼이 꾸민 완벽한 범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재산 규모와 사회 환원 계획을 명확히 밝혔고 자식들이 왜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출한 조작된 영상의 진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저들이 제출한 영상 속에서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립고 그와의 약속을 되새기기 위해 종종 사진에게 말을 겁니다. 그것이 망상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망상 환자일 것입니다. 저들이 제출한 영상 속에서 저는 분노하고 소리칩니다. 네, 맞습니다. 제 자식들이 죽은 제 남편을 모욕하고 제 인격을 짓밟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정상 아닙니까? 제 논리적인 반박에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과 김 원장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당의 뒷문이 열리며 정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증인 이화영님의 진술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위원들의 허락을 받고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던 집 거실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제 딸이 제 영양제에 몰래 하얀 가루를 타는 모습과 제 아들이 저를 일부러 격분시키고 그 모습만 교묘하게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 안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박선주 간호사가 목숨을 걸고 녹음한 김 원장과 아들의 통화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그 늙은이, 우리가 주는 약 먹고 정신 못 차리니 걱정 마. 라는 김 원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을 때 심사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김 원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정 변호사 팀이 조사한 김 원장 병원의 비리 장부와 제 아들과 딸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금융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제 자식들과 김 원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증인 이화영님에 대한 보호 입원이 명백히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입원 부적함 및 즉시 퇴원을 명합니다. 또한 보호 의무자인 이성민, 이수진 씨와 한마음 정신병원 원장 김태식 씨를 불법 감금 및 존속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존엄과 진실을 제 손으로 지켜냈다는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마지막 말이 강당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입원 부적합, 즉시 퇴원, 그리고 사법기관 고발. 그 단어들은 제게 내려진 무죄 선고이자 제 아이들과
김 원장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들과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잿빛이 되었고 김 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독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한 늙은 군인의 피로와 허무함이 뒤섞인 그런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강당의 문이 열리고 저는 정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몇몇 위원들이 제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제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하는 병원 밖 세상은 눈이 부시도록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차갑고 신선한 겨울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물속에 오래 잠겨 있다가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처럼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가 살아있음을, 제가 이겼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의 풍경이 마치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제 집 대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고 제 아이들을 키워냈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의 배신으로 짐승처럼 끌려 나와야 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푹 쉬십시오. 나머지 법적 절차와 언론 대응은 제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주 간호사는 약속대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책임지고 보호하며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맙네, 정 변호사.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그곳에 은혜라니요.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디 이제는 마음 편히 쉬십시오. 저는 정 변호사와 헤어져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익숙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어진 집안의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끌고 나가던 날 어지럽히고 나간 흔적들이 마치 그날의 악몽을 재현하듯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제 딸이 매일 아침 엄마 기력 없으실까봐 라며 건네던 그 탕약의 역한 약재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구역질이 치밀어 황급히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와 집안에 고여있던 거짓과 위선, 배신의 흔적들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안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공간, 모든 물건에 아이들과의 행복했던 추억, 그리고 이제는 지울 수 없는 배신의 상처로 변해버린 기억들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뒤에서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몰래 카메라를 들이대던 소파, 딸이 거짓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매달렸던 식탁, 그리고 제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홀로 울분을 토하며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바로 그 자리. 이곳은 더 이상 제게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박물관이자
제 아이들이 어미의 등에 칼을 꽂은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푹신하고 넓은 제 침대 대신 차가운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아이들의 최후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들의 사회적 평판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거래처가 끊기며 부도 위기에 처했고 사치스럽던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딸의 집안에서는 남편과 시부모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냐며 딸을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은 벌떼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급해진 아이들은 제가 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 빼돌리지 못했던 제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받아두었던 위임장을 내밀며 제 예금 계좌에 남아있는 수십억의 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저와 수십 년간 거래해 온 차갑고 단호한 은행 지점장의 한마디였습니다. 두 분의 어머니이신 이화영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거래 중지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이 계좌에서는 단 1원도 인출하실 수 없습니다. 제 아이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자신들의 소나기에 있는 약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찬 고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는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당장 돈 내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애원이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대로는 우리 다 죽어, 엄마. 저는 그 모든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 남편의 영정 사진과 함께 들었습니다. 여보, 들려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나 봐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이 남았어요. 당신과 내가 평생을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짓밟은 대가가 무엇인지를요. 며칠 후, 저는 정 변호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전했습니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미래를 논의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날짜와 시간에 정 변호사의 사무실로 오너라. 약속한 날 정 변호사의 사무실에 나타난 제 아이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아들은 며칠 사이에 수녀는 늙어 보였고 늘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던 딸은 값싼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라도 한 듯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귀신에 씌었던 모양입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재산의 일부라도 나눠주세요. 이대로는 저희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왕처럼 넓은 정 변호사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그들의 거짓 눈물과 서툰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너희의 죄는 단순히 돈을 탐낸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미의 마음에 칼을 꽂고 너희 아버지의 평생의 꿈과 약속을 짓밟았다. 그것이 너희의 진짜 죄다. 저는 정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이들 앞 유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평생 나를 원망하며 탐냈던 내 재산, 그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부터 알려주마.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은 진성화영 장학재단 공익신탁증서였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 제 전 재산을 이 장학재단에 넘기는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쳐두었던 것입니다. 정 변호사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증서의 가장 중요한 조항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신탁의 효력은 위탁인 이화영 본인의 사망 혹은 법원에 의한 위탁인의 피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시, 즉시 발효되어 위탁인의 모든 재산 소유권은 수탁자인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법적으로 금치산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바로 그 행동 자체가 제 모든 재산이 장학재단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아쇠를 제 손으로 당겨버린 셈이었습니다. 이제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내 것이 아니며 당연히 너희에게 돌아갈 것도 없다. 너희의 탐욕이 너희 스스로의 목을 조른 게야. 이것이 너희의 어리석음에 대한 첫 번째 죗값이다. 아이들은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행동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유산 상속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방아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채 텅 빈 눈으로 신탁 증서를 내려다보았고 딸은 희끗거리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 한 톨의 동정심도 단 한 줌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평생 내 돈을 보고 살았지. 너희가 입는 옷, 너희가 사는 집,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아버지와 내가 흘린 피와 땀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더냐?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돈이 나오는 화수분쯤으로만 여겼다. 그리고 그 화수분이 늙고 병들자 그것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지. 나는 오늘 너희에게 돈이 아니라 죗값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비싼 것인지 가르쳐 주려 한다. 저는 정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눈짓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번에는 육중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아이들 앞 유리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 서류철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너희의 어리석음에 대한 두 번째 죗값이지. 정 변호사가 서류철의 표지를 넘겼습니다. 맨 첫 장에는 제 이름과 제 자식들, 그리고 김 원장의 이름이 피고인으로 나란히 적힌 선명한 법원 직인이 찍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성화영 장학재단의 이름으로 피고 이성민, 이수진 그리고 김태식에게 청구하는 수십억 원대의 불법 감금 및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소 소장이다. 너희는 나를 정신병원에 가둬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제 너희는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빚을 바로 그 재단에 갚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딸이 비명을 지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정말 죽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 역시 바닥에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되어 어떻게 자식에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발 걷어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매달리는 아이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병원으로 끌고 가던 날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애원했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주었더냐? 너희는 어미와 자식이라는 천륜을 너희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버렸다. 이제 와서 어미를 찾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어미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파멸시킨 한 노인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소송의 원고일 뿐이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상속 재산은커녕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지게 된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심지어는 연민조차도 그들은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 후 제 아이들과 김 원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었지만 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그들은 평생을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의 노예가 되어 자신들이 무너뜨린 어미의 이름으로 세워진 재단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박선주 간호사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가 그녀가 평생 학업과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증서를 건넸습니다. 선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큰 보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선주 씨, 당신은 나를 구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던 정의와 양심을 지켜낸 것이지. 그리고 나는 그런 당신의 용기 있는 삶을 응원하고 싶을 뿐이요. 부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오. 그 다음 저는 제가 돌아온 집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배신과 거짓이 스며든 가구들을 모두 드러내고 남편과 저의 소박한 취향이 담긴 따뜻하고 정갈한 물건들로 집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평생의 꿈이었던 진성화영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들을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리는 작은 강당. 단상 아래에는 가난하지만 총기 넘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젊은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저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제 젊은 날의 모습을 그리고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던 남편의 성실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평생에 걸쳐 깨달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모의 무능과 가난을 원망하며 자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하며 좌절의 눈물을 흘린 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불운이, 여러분의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 남편과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동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두 젊은이가 미래의 여러분에게 보내는 간절한 투자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사회의 훌륭한 동량이 되었을 때 여러분 역시 여러분 뒤에서 절망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선한 의지가 돌고 돌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공평한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제 남편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수줍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과의 악연은 끊어졌지만 이제 제게는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자식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요? 드디어 우리가 평생을 바쳐 꾼 꿈이 이렇게 예쁜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당신과 나의 마지막 약속, 제가 이렇게 지켜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아이들의 꿈속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몫의 값을 치르고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지요. 제게 남은 것은 이제 저의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남편과 제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이자 제 인생 마지막 장의 유일한 사명입니다.